네, 오늘 총재님께 가계부채 부동산법 순차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년 의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 한번 추가 질의하는데요. 일시 차입금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 사이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이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이후에 별도로 더 확인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도 있으면 기록을 좀 공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가계부채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난 한 2년 동안에 한국은행에서 만든 금융안정보고서나 각종 보고서 저희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제안들을 해서 저희가 금융감독원과 논쟁할 때도 현실적으로 그 논의에 기반해서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BOK 한국은행 이슈노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 7월 달인가요? 뭐 제안을 하기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바라보면서 제안을 올린 것 중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니까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한다라고 돼 있어서 약간 톤다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상황을 좀 과거보다 좀 더 심각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만큼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유의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다음 페이지 제가 화면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이 완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경제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 설명은 이런 거죠. 정부가 대출을 확대하면서 통화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외형적으로 한쪽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규제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처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오락가락 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가격이 올라서 어제도 이제 뭐 매경이나 서울신문 사설들에서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은 3월 말 이후에 15주 연속 올랐는데 평균 거래가가 5월 기준에서 뭐 12억이다. 미친 집값이었다고 했던 3년 전보다 1억 이상 웃돌고 있다. 말로는 가계대출 비상이라면서 여러 가지로 대출 수요를 더 부추겼다. 이제 오늘 또 다른 한 분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은 현재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2%대까지 떨어져서 영끌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7월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실은 말로는 가계부채 잘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 대출을 늘리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신호는 좌로 해놓고 우회전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논쟁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스트레스 DSR 2달 연기한 거 뭐 여러 가지 변명이 있지만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잘한 겁니까? 이게? 정부가 그걸 잘 연기한 겁니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결국에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메시지인데 말로는 가격부채 관리 잘하겠다라고 해놓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 실제는 빚내서 집 사라 하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제 부총리께서 아마 답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9월 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일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갈팡질팡하는 게 비판받아야 될 행태 아닌가요? 어쨌든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GDP 대비해서 몇 프로까지를 목표에서 좀 하향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 국가 비교를 해보면 한 80% 정도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빨리 되게 되면은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는 이게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제가 정부에서 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의 긴 호흡에서 보면은 정부가 일관되게 했느냐에 대한 비판을 저는 계속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적했던 건 과연 목표를 갖고 가고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 지금 현재 정부는 DSR 총량 규제 80%까지 목표로 실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DSR은 또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와서 GDP 대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이 트렌드 변화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컨트롤 거의 못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성장세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큰 스텝이고 지금부터 완만하게 하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이제 약간 수치에 대한 설명들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GDP 대비해서 90% 초반까지 간다라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모에 있어서 숫자에 어떤 걸 제외하는 거 있어서 최근 22년, 23년 동안에 한 2% 정도 다운된 게 있었고 최근 5년 동안의 지표가 한꺼번에 바뀌는 최근 그 결과는 모집단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2015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GDP 계산 방식이 바뀌니까 된 것이고 그래서 일관되게 정부가 정책으로 바뀐 거냐 그게 아니라 5년 단위로 GDP 계산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건지 일단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를 조금 넘는 숫자에서 지금 92%까지 떨어진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GDP 개편에 대한 영향이고요. 그렇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GDP 대비 레벨은 천천히지만 내려오는 방향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까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부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한 3, 4개월 동안의 변화가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식으로 오해가 되고 비판받는 상황이 나서 DSR에 대한 예외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금융감독 최근에 다른 액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처럼 전세대출까지 포함해서 DSR 적용한다 이런 의견을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까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저희가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거시 안정성 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가계부채, 오후에 이제 부동산 PF 이야기인데 가계부채 중에 아까 논의한 것들이 간단하게 하나까지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서 통화정책으로 이게 취약차주나 다중채무자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재정정책 풀어한다고 김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저는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여전히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DSR GDP 대비 80%까지는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개별적 수단으로서의 DSR 범위를 좀 확대해야 한다. 이런 것도 좀 일관되게 갔으면 한다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부동산 PF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PF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금융안정 보고서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나이스 신용평가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게 최근에 여러 신용평가 회사들 민간에서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이 예상되는 손실이 있는데 그게 그 관련 저축은행에서의 적립된 대손 충당 규모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를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이제 연체율 보니까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1.3%, 증권사가 약 17.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자체가 좀 지금 현실적으로 걱정할 수준인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지 보통 어떻게 보십니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스 평가 보고서 보면은 되게 위기감을 느껴지고 정부의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 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뉘앙스 차이를 느껴지고 다음 보시면은 금융회사와 건설사 등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에 제대로 그 잠재 부실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는 주어는 금융회사 건설사지만 실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적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부동산 PF의 질서 연착륙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주당에서 작년에 이제 말쯤에서 부동산 PF 적시 정리를 해라고 제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질서 있는 연착륙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올해 5월달에 발표한 거 정부는 왜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이후 다른 이제 기재 분야에도 계속 저희가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정확한 부동산 PF 규모가 좀 알려져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부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해 5월달 자료에는 이게 한 230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작년 말까지도 금융감독원은 이게 한 135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민간에 있는 기관들이랑 토론을 하면 그 당시 한 200조 이야기했습니다. 수치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F 대출에 대한 인식이나 데이터들을 정부가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제 1년 내내 금융감독원은 자료 달라고 그랬었는데 자료를 못 줬고 간접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많은 도움을 좀 주셔가지고 그걸 좀 파악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민간에서 오히려 많은 보고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지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의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연체율이 나오는데 새마을금고 연체율 아십니까? 예.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 금감원자를 지금까지 다른 데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공개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로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라도 국회랑 정보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감원에서 시차를 가지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그 관련 내용을 좀 저희들이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 파악에 근거해야 되는 팩트 등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저희들이 좀 문제제기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그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평가를 해보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는 이제 관리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 이 관리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은 뭔가요? 저희가 관리 가능하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본 대비 손실률도 보고요. 또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상시 대출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뭐 비금융 예금 취급기관의 용어를 쓰시던데 그에 대해서 뭐 금융안정 개정 뭐 이런 이야기하는 예보의 주장도 있지만 이것을 그럼 한국은행의 대출 형태로서 제도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그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중앙회를 지금 저희들이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아직 감독권이라든지 자료 요청권이 없기 때문에 개별 기관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